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철강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 일본은 빠지고 우리만 포함된 것은 대북 정책 혼선 때문이다. 북한에 끌려다녀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경제는 불가불능합니다.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 무역은 동맹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은 일본은 왜 빠졌겠냐며 경제보복의 이유는 한미동맹 균열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러는 건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한반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웨덴에 복수하는 건가요? 단일팀 때문에 캐나다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에서 멀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북한만 바라보다 제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 어때요? 네, 비가 내리네요. 축축합니다. 네. 자, 오늘도 피곤한 월요일인데 비까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좀 늘어져요, 그죠? 네, 봄비이긴 한데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영 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오늘의 첫 대화도 그렇게 산뜻하진 않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오늘 다루긴 할 텐데, 그 관세 뉴스를 보면서 2주 전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내놓은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시면 대단한 코미디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요. 대단한 코미디가 보여집니다. 그때, 동맹이 아니라고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한미동맹과 경제는 따라갈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게 다 북한과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녀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관세를 때렸다. 이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지금 전 세계가 통상전쟁 선포돼서요. 난립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도하는 게 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나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대로 보도해 준단 말이죠. 자, 하여튼 2주 전 뉴스하고 최근의 뉴스 같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단체가 정관 예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차 전 대법관은 1, 2심에 관여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처음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 3월달에 퇴임한 바가 있는데요. 다음해 3월달에 개업 신고할 때도 정관 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것 등을 걱정하면서요. 처한 조치였는데 당시에 차 전 대법관은 상당 기간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면서 개업 신고를 다시 신청했고 한동안은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이면은 법관으로서 끝까지 간 거죠. 네, 예, 그렇죠. 끝까지 간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이제 가장 실력 있고 존경받는다 이런 의미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관까지 가고 나면은 법정에 다시 서서 후배 법관들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대법관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의 후배 법관들 앞에 서가지고 검사하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본인이 평생 쌓아온 실력과 소위 몸값이라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들이라서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평생 사실상 공무원으로 살다가 돈 벌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관 얘기 나오면서 대법관들이 점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안은 전직 대법관의 어떤 전직 대법관 개인의 지갑적 윤리의식 이런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직에 있는 대법관과 4명이나 겹치는 가장 최근에 사실은 관둔 대법관을 꼭 찍어서 굳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뉴스라고 봐야지 전관예우 뉴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전관예우 뉴스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주르륵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이번 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법관의 전관예우 뉴스가 아니라 삼성뉴스예요. 삼성이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쟁점도 많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네,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이 차한성 대법관과 4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관둔 지 10년 좀 됐다 대법관 그러면 이런 뉴스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전관예우의 문제지만 이 경우는 삼성뉴스예요. 전관예우가 아니라. 굳이 왜 이분을 쓰겠어요? 예,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수임을 하겠어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3천만 원 받았다라는 게 파다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뉴스가 나올 게 뻔한데 하는 거잖아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전관예우란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관 로비 아니냐라고 해서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에 거론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사실 법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계속해서 네.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의 이름을 계속 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압력인데 다른 데서 안 하면 저희가 계속 하는 것으로.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 더 전해드리면요. 삼성 장충기 문자가 또 보도됐습니다. 어제 MBC 뉴스였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방송 3사 모두 제일모직 상장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면서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서 제일모직 상장 소식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설은 빼기로 했습니다. 라면서요. 특정 신문에서 사설이 빠진다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뭐 장충기 문자 2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충기 문자 때 언론사들이 삼성의 미전실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사들을 마사지하거나 뭐 로비를 했는가 하는 뉴스들이었는데 이건 이제 그중에서 언론이 삼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혹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주무르는가에 대한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어제 MBC 뉴스에서도 나왔고 본 내용은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기 주준희 기자가 어색한 헤어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 헤어스타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대단히 어색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구체적으로는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거든요. 예, 제일모직 상장 뉴스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예민하냐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유가 헷갈리라고 한 거라고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시작한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재산 승계, 기업 승계, 예. 승계의 출발점이 되는 뉴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5조가 되었다. 6조 가까이 되었다. 원래 60억 원입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나 81억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730배 넘게 뛰었습니다. 예. 투자의 신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뉴스가 다뤄지면 결국 다시 삼성의 그 불법 혹은 편법 승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기를 삼성은 바랬던 거고 삼성이 그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조치했다고 보고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다루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답을 받은 거죠. 예. 그 삼성의 현안이 이렇게 20년째 승계인데 또 여기서 한번 또 언급해 줘야 되는 게 정영식 판사님이죠. 20년째 승계가 현안인데. 예. 네,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방송국 언론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지상파 뉴스에서 다 다루지 않는 거죠. 예. 그걸 미리 아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혹은 보통 기업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예. 데스킹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사설을 빼기로 했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서요. 정말 글로벌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다고 그것을 조치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언론사들 법조 기자를 빼가지고 네,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법조 기자를 빼서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면 법조 기자는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잘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 출입 기자들로 바꾸면 개별 관리가 된다. 삼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법조 출입 기자의 코멘트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 기자가 쓰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런 게 삼성 쪽 생각이었고 그게 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간부들이 이제 삼성 종업원처럼 일을 한 거죠. 예. 그 양반들 왜 그랬겠어요? 이건희 회장을 너무 존경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여기서 하나 더 뉴스를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관리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게 이제 그 문자를 통해 이제 그 단편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언론사를 이렇게까지 직접 관리하는 삼성이 그 언론사의 기사가 유포되는 포털은 관리하지 않았을 거겠느냐. 그거야말로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지난해 저희가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에 보면요. 네이버와 관련된 보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구나 삼성 사내 벤처에서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포털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저는 지금 언론들이 기자들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이버 문제에 기자들이 관대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만 계속 네이버를 외치고 있는지. 지상파의 그 메인 뉴스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IT 회사의 기사 배치 담당자를 관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언론사는 그나마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삭제하면 기사를 쓴 사람에게 알려지잖아요.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는 그냥 회사예요. 예.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나. 그리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얼마나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뉴스, MBC 뉴스만 하더라도 어제 다음에서는 계속 메인 뉴스에 걸려 있었지만, 네이버는 관련 뉴스가 없어요. 예. 보시면. 검색어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뉴스가 어떻게 묻히는가 하는데 포털이 기여하는 바 대단히 막중하다. 막대하다. 영향이. 그래서 저는 포털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다음과 네이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다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다. 네이버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동안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삼성보다 더 많은 소송비 대납을 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750만 달러, 그러니까 81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에이킹 건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삼성의 송금 개시 시간과 같은 2007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 돈이 건네간 시점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시점이 삼성에서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대가는 이건희 회장 사면이다. 네, 원포인트였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듯이.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희 회장 사면이 있기 벌써 2년 또 훨씬 전에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후보 시절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이제 몰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럼 삼성 역시 대가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남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가가 뭐냐. 이게 진짜 뉴스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정도 액수를 주면서 대납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거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이제 검찰도 확인하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자동차 시트 커버니까 현대자동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네, 하청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기 동안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다스의 매출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단위를 넘어서 버렸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은 승계 문제가 기본적이고 거기를 수사해야 진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든 이 뉴스의 핵심은 진짜부터 돈을 줬다. 예. 네, 2007년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면 뭐 이런 거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그중에 패키지 중에 일부 들어있겠죠. 아마도.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은요. 네, 대북 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오늘 북한으로 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이렇게 투톱으로 구성됐는데요. 장관급 인사를 두 사람으로 포함해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 전 장관 연결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3일인데요. 언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화의 파이프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 평화의 파이프 담배란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교 행사나 의식에서 다부족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파이프 담배를 돌려가며 피워가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 언론인 단체 행사가 가끔 외신에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오프 더 레코드 내지는 가볍게 농담하는 쪽의 그런 성격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비꼬거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말도 이제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미치광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대화하게 되면 이제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그쪽이 될 거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매드맨이라고 하는 거를 나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미친광이라는 말은 김정은한테 갈 거다. 이게 자기 저조적인 농담이 빵 터지는 미국식 이번 건데 여하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엄청난 자기의 덕분에 역설적으로 평화회담을 맺고 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잖아요. 모든 결정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 백악관 참모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관련된 부분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관련해서도 좀 오늘 짚어볼 텐데, 관세 관련해서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백악관 내에 그 핵심 관련 당사자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앞으로 내세워지는 것도 복합적인 검토 끝에 그 소위 이제 어느 나라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으로 입으로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생각만 하기만 하면,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자주 전화하고, 그리고 올림픽도 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심기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예. 현재 그 심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상관없는 것이 자기가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관세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상대로. 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려서 얻게 되는 미국 내 회사들의 불이익도 있죠. 당연히.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야 수입되는 철강이 비싸고 자기들이 싸니까 유리하지만 철강이 철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철강으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그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증시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주식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예,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쪽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자, 그런 뉴스 쭉 나왔고요. 김관진 뉴스 정도 하나 하고 끝내죠. 예.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연수 시절에 카지노에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라고요. 기무사가 파악했다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채집비뿐만이 아니라 고급 골프장 이용, 요트 낚시, 그리고 남미 여행까지도요. 모두 스폰을 받아서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 나온 뉴스는 체제, 예, 거기 뭐 주택 관련 또는 뭐 차량 관련이라든가 거기서 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골프, 카지노, 요트, 뭐 여행, 유흥비도 커버해줬다. 이런 비용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앞에 거는 체제비는 뭐 집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뭐 차량 렌트비라든가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예, 돈을 따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뭡니까 뇌물도 많이 쓰거든요. 수법을 얼마가 더 가는지는 모르죠. 현금으로 여기서 어쨌든 유흥비 새로 이건 추가 뉴스입니다. 추가 뉴스. 오늘이나 내일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정열 판사님이 나오시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을 합니다. 자, 인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에는 더 까치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니, 목소리가 아직 좀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자, 지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투톱으로 이제 북한을 가는데 우선 왜 서훈 국정원장인가? 이 보수정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선 왜 서훈인지, 왜 서훈이어야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뭐 막구해서 그때는 실무를 했지만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그 당시엔 국정원 차장이죠.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서훈 차장은 사실 90년대 초에 북한의 심포라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년이나 살았었어요. 캐도의 직원 자격으로. 예.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남했던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오랜 이번에 생긴 거지만, 예. 깊은 교훈이 있어서 평양에 가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북미 대화를 설득하는데, 직접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울 원장은 가야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결국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그 준비로 가는 거예요. 그 소 원장이 북한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캐도 때? 2년. 아, 예. 북한에서 직접 살고. 90, 그때 그게, 96년인가 98년인가, 그때, 심포에 가서 2년 동안 있다 왔었어요. 북한식 사고방식, 북한식 화법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군요, 그럼 말하자면. 그렇죠. 동일부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연조가 더 오래됐죠. 서울 원장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용 실장은 북한에 익숙한 분이 아니죠? 거기는 잘 모를 거예요. 평양도 한 번 안 가봤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은 그럼 의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분의.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예. 저쪽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 오라는 얘기는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보도가 됐으니까. 예. 근데 여건을 맺는다는 얘기는 남북이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핵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예. 예. 몸통이에요. 그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1차적인 그 관문이니까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왔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그 속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이런 것과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설득을 위한 미국 통이 위해서 미국 통이 직접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 통 한 사람, 미국 통 한 사람 이렇게 동시에 가가지고 북한과 대화의 어떤 그 채널은 서훈 원장이 담당하지만 또 북한의 이야기를 직접 미국에 전달할 사람이 거기 가서 직접 들어는 게 좋으니까 같이 간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미 대화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자는 그런 구도가 그 인적 구성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 통이고, 그다음에 대북 통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전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또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이 세 사람은 대북 통이니까 앞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이나 어떤 정상회담까지의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짤 것인지 그것도 좀 협의를 하러 가는 걸로 저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북 특사단 간 다음에 곧바로 이어질 일은 아마도 미국 쪽에 우리 중에 이 특사단 중에 누군가 가거나 혹은 뭐 하여튼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겠군요. 그 다음 스텝은 그럼 미국하고의 대화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녀와서 그 수일 내 곧바로 그날 가는 건 아니지만 수일 내 바로 미국으로 간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또는 폼페오 CIA 국장을 만나겠지만 그 이상의 급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가 평양서 와가지고 대통령 보고하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북미 대화가 첫 단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북 특사단이 아니라 대북미 셔틀 특사단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역시 공장장님이 그 표현을 잘하신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북 특사단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매우 이제 성격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1박 2일밖에 안 가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짧아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그 김여정 특사도 2박 3일. 네. 그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
당 부위원장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통전부장이기 때문에 통전부장도 2박 3일 여기 체류를 했는데 예.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북쪽 얘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얘기도 많이 해줬을 거고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 다녀가고 난 뒤에 안보실장이 맥마스터하고 속 깊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또 그걸 다시 북한한테 통보를 해줬을 겁니다, 아마. 특사 가기 전에 서훈 원장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됐다는 뜻이에요. 1박 2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1박 2일, 2박 3일까지 체류할 거 없이 가서 뭐 그동안에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마무리를 하러 간다. 용은 그랬고 이제 점정하러 가는 거예요. 활용점정 하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1박 2일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다 들었는데 전해서 들었는데 형식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김정은 이게 직접 듣고 미국으로 간다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 위원장이 지난번에 와서 네. 말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은 주고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1박 2일로 충분하죠. 그렇군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사단이네요, 지금. 이 특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들고 미국에 가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에서 나올 메시지는 이미 거의 알고 가는 셈이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일이 잘 안 되면은 작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명근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은 작년 상황이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한미연합훈련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와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번 일이 잘 되면은 한반도 상황은 매우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북핵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받게 되고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할 거고 어떤 점에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분수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과거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때도 미국이 오케이를 해서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미국의 오케이라기보다는 미국에 통보를 해주고 미국의 협조 이걸 받았다고 봐야죠. 과거에 제 경우로 봐도 미국 사람들이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색이 동맹인데 그 정도는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케이나 허락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미국과 여러 가지 정세 판단을 공유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합시다. 이거 자존심이 있는데 오케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평생 분야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럼요. 오케이 받고 온다, 무슨 허락 받고 온다면 우리가 미국의 아래에 있는 국가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죠. 크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높고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제가 말한 오케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에 비하면 그렇게 위아래로 나눈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해 하시니까 저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다른 언론도 꼭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나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걸 이해했고요. 예. 그리고 1박 2일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했고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 좋은 점은 과거의 정상회담보다 좋은 점은 임기 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이 추세를 계속 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 좀 4년이 짱짱하게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추세를 밀고 나가면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비핵화 이제 프로세스는 시작이 되겠지만 미북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만큼 안보 불안감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북한에 또 퍼주기냐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미국에 가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전 세계가 난리죠. 예.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트럼프 행정부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걸까? 예.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지각해가지고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셨군요. 예, 지금 이촌호 어디 근처쯤에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이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관세를 물리는 이유요? 예.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도 뭐 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약간은 갑작스러운 감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예.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 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프타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멕시코가 상당히 결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또 필요했고,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권력 그 다이나믹스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언론은 대부분 이 중간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선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중간선거 용이라는 것은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소위 백인 노동자층, 특히 남성들을 향해서 이런 관세 폭탄을 때린 거는 그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방금 이제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일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선거 이외의 분석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간선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러스트벨트가 사실 청강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마트 가서 이렇게 철강 사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는 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거꾸로. 산업도 있고 건설 산업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철강 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 수가 뭐 한 16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노동자 수는 6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이치가 맞지가 않고 백악관 내에서의 이제 약간 권력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철강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리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을 이제 줄기차게 해왔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그 기구고, 그리고 이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있고, 요렇게 이제 좀 약간 그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요번에 이제 진 거다. 그래서 뭐 사의를 표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도에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투자은행가 출신이고 그리고 M&A라고 하죠. 기업 합병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2000년도에 철강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세이프가드를 줬죠. 그 철강에 대해서 30% 관세를 물리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좀 좋은 메모리가 있지 않나. 네, 좀 가고, 예. 본인의 개인 히스토리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때 맺었던 철강 쪽 사람들과의 연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철강 쪽 사람들이 철강업체는 철강업체만 생각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관점에서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철강 산업이 이기에 좀 살아보려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이제 부시 행정부가 십몇 년 전입니까? 예. 2000년도에. 예, 2000년 초, 2002년도인가요? 그때, 네.
중간선거 직전에 바로 이런 식의 관세폭탄을 때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바로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주를, 당연히 이제 클린턴이 가져갈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가져오는 바람에서 이긴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때 뭐 결과들을 보면은, 뭐, 좀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뭐, 굳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거를, 뭐 더 배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시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있는 총괄 지역인데, 그냥 어느 정도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해줬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세우기는 좋죠. 내가 특히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외국 기업들, 철강 기업들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 뭐 이런 심벌 같은 상징적인 뭐 그런 의미는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상징 하나에 꽂히면 그대로 가는 편이라 이게 이제 US 스틸, 미국의 상징 네. 그렇게 계속 상징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런 상징으로 장사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근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2년 3월에 이제 셀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시키고 2003년 12월인가 철회를 했어요. 원래 2005년까지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뭐 한 30만 개 뭐 일자리를 잃었다도 굉장히 좀 비판이 있었고 결국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그치만 선거는 이겼잖아요. 부시도. 그때는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2004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2004년도에도 부시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뭐 이런 데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해는 복잡하긴 하지만 선거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잃을 표가 있을 텐데. 네. 하지만 선거용인 건 분명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프로파간다죠. 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조금 자기 사람들 위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 사람들 위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자기가 캠프를 이제 시작하고 그랬을 때,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뛰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뒷받침을 했던 인물이고, 게리 콘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게리 콘이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새 좀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주 코어 멤버로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선 후보 때 뛰었던 핵심 멤버들 다른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다시 대선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뉴스 중에 보면 왜 참모들이 대통령 가족, 이방카나 사위를 견제하는 듯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싸우고 있죠. 이방카랑 사위 이제 쿠시너하고 지금 켈리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격돌을 했다.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이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좀 돌고 있고, 글쎄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죠. 이 기회에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을 백악관 의사결정 라인에서 제거하고 싶어 하는 핵심 참모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켈리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서실장이 이기냐 아니면 사위가 혹은 딸이 이기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까? 거의? 지금. 뉴스. 그래도 가족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총기 사고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중간선거라면 대통령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인물이 그 지역구에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또 뭐 예를 들어 텍사스가 전반적으로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지역마다 조금 선거구마다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어젠다라고 하죠. 국가적인 의제로 사실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역적인 의제로 가는 경향이 좀 더 커요. 영향은 있겠지만은 중간선거에서는 국가적인 아젠다로 발전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 나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음에 꼭 스튜디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3.1절 광화문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죠. 여기서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기춘 이후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김기춘 이야기 재밌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뿌리가 긴 이야기입니다. 예. 예. 한기총이죠. 한기총에서 이제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부 개신교 단체 혹은 교회에서 구국 기도를 했고요. 예, 예. 그때 구호가 개헌 반대입니다. 예. 개헌 반대 이유는 개헌을 하면 고려연방제, 예. 지방분권이 되고 고려연방제가 돼서 고려연방제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한다. 예. 굉장히 참신한 논리예요. 예. 교회에서만 통하는 논리 같은데. 그러면서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반공과 친미, 예. 네, 반공과 친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일부 보수 개신교가 이렇게 된 것은 역사가 깊은 거죠. 어디서부터 뿔을 따져야 됩니까? 글쎄요, 그 성족이 들기 시작한 거는요, 네. 사실은 10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요. 예, 100년. 이제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서북 쪽에 있는데, 서북. 예, 그 평안도 지역이라는 게 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행을 많이 겪었죠. 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쟁 때, 어떤 일본이나 청나라 러시아의 그 폐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게 미국이다 해서 그 교회, 그래서 또 교회도 많이 몰렸고, 그 교회에 또 성적에 걸어놓고, 그 시절에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뭐 지금 이제 그 성적이 들고 나온 거는, 그 역사적인 맥락하고는 좀 다르지만, 많이 달라졌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제 출발부터, 그리고 그 서북 쪽에 그 선교를 한 쪽이 미국 북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또 이제 대단히 그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뭐 그런 양행들이 겹쳤죠. 그게 이제 뿌리고요. 서북 얘기하시니까 사실 제주 4.3도 서북 청년단. 예, 예. 네. 소행이죠, 소행. 예. 아유, 뭐, 제주뿐만 아니라, 예. 여순도 그렇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그 조사해 보면은요, 아예 그쪽으로 박사 논문을 쓰신 기독교 목사님이 계세요. 예.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논문을 그 자세히 보면은 민간인 학살의 주역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뭐, 예컨대, 김정원이라든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석윤이, 김태선이, 뭐, 조병옥, 뭐, 이렇게 등등 그 주요 사건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주류 사회에서 잘 거론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예. 그 시절에 민간인 학살을 기독교가 주도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신천학살, 거기에 대해서 황석영 작가가 소설도 썼는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다. 그래서 둘 다 위대의
그 사상이라서 예. 제목을 손님으로 붙였던 걸로 그 기억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국가폭력의 핵심인데,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기독교가 이제 이 선택받았다 하는 선민의식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선과 악의 대결.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관 자체가. 예수님과 또 사탄의 대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무엇을 해도 다 정당화하는 그 독특한 이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신의 지시니까요. 예.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애초 한국 개신교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예. 미국의 영향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친일파 네, 이제 약간 시간을 건너뛰어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미국 쪽에 붙었고 예, 예. 그래서 당시 미국의 최대 아젠다가 반공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반공을 목숨처럼 내걸기 시작했다, 보수 예, 예. 자체가. 친일파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니까 예.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인데. 우상숭배를 강요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류 기독교 쪽에 다 친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아주 우스운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해방 후에 뭐 우리 기독교계 아주 대표 지도자의 한 분이었던 분으로 전필수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친일을 하면서 창씨 개명을 했는데 예. 창씨 개명을 한 것만 갖고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했기 너무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창씨명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 뒤로 자빠질 만한 이름이 있는데 이분은 창씨명을 뭐라고 했냐면 평강미주예요. 평강미주요? 그러니까 미 대륙을 평정하라. 미 대륙을 평정하라. 네, 네,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어와서 이 친일 목사님들을 다 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지식인이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미국이 친일파들에 대해서 보인 태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어로 했을 때 프로잡이 아니라 프로잡이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껴안았더니 프로잽이라고 하는 건 재패니스. 예. 친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잡. 예.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미륵보살이 울고 갈 정도의 자비심을 친일파에게 베풀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통치를 하는데 예. 파트너가 필요했죠. 예, 통치를 하는데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종교, 예.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종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예.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미국인들과 친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이제 일본을 이겼으니까 일본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등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쫓은 사람들인데 왜 일본을 숭배했느냐? 일본이 힘이 셌는데 미국은 일본보다 더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게다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식 사고방식도 나름 알고 있고 기독교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물적 토대를 갖춰 주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우익 세력을 만드는 게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을 적산이라고 해서 했고 그렇죠. 그거는 우파 민족주의자들도 이거는 조선 사람 전체의 재산이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 국유화 내지는 공유 사회화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걸 쪽에서 개인들에게 나눠줘서 뭔가 지킬 것이 있는 우파 자본가들을 창출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일파들을 포섭해드리면서 귀속 재산을 불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적산불화죠. 그 적산불화 과정에서 제일 혜택을 본 게 사실은 그 북에서 내려온 한국 기독교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꼽는 게 영락교회 꼽지 않습니까? 큰 교회죠. 그 영락교회 그 자리가 뭐냐면은 일본 천리교의 제일 큰 교회당이 있었던 자리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신학교가 그 출발한 동자동
거기 이제 성남교회라고도 있었는데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그 거점이긴 했지만 그 경동교회도 거기도 천리교 자산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왜 그 서북청년단의 근거지가 해방촌 아닙니까? 예. 거기에 해방교회라고 큰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일제의 호국심사 자리예요. 그리고 20학교가 늘렸는데 거기는 경성심사 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끌자면 한이 없는데 미 군정이 서북청년단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서북청년 이 북에서 내려온 저 교회들 있죠. 예. 그것들이 한국에 안착하는데 일본 재산을 그러니까 친일파 재산이 글로 넘어간 거니, 교회로 넘어간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예. 그 교회에 일본 종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이긴 하지만 천리교의 조선인 신자들이 있고 그쪽한테도 넘어가야 할 재산인데 그러니까. 네, 권력의 힘을 빌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맹 세력들을 만들어낸 거죠. 아하. 지금 대형 교회들의 재산이 원래 친일파 재산.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물론 그걸 받은 당시 교회들 입장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 친일파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었다. 예. 아, 그 전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 연결고리가 아주 많군요. 이제 그렇게 돼서 미 군정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필리핀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예. 거기는 실패했고 예. 대한민국은 이게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성공했죠. 가령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성공을 거둔 거죠. 교수님 마이크를 좀 더 내려주십시오. 지금 예. 지금 문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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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누군지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 전유성 씨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재밌게 했나요? 자, 목소리가, 예. 그 당시에 예.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내각의 40%가 넘게 기독교인이에요. 국회에서는 한 3분의 1쯤이고 당신의 기독교 신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1%밖에 안 1%밖에 됐는데 내각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아, 그리고 제헌국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완전 미국식이네요. 그리고 아. 성탄절이 바로 국가 그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 국가로서 만들어졌고 그건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가 아주 강력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의도도 또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죠. 맞죠? 아예 본인이 아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그런 그래서 선언을 한 그게 적이 있습니까? 뭐 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아니 그리고 그런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남아 있죠. 아, 그런 남아있다. 네, 서간 같은데. 기독교, 그러니까 당시 해방된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의도도 있었고 미국의 의도하고 일치하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뭐 봉헌하겠다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군요. 뿌리가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안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기독교 세력을 키우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 자체가 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동아시아에 자기들한테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 국가가 기독교 베이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쉽겠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청산을 미국이 방해한 거죠, 사실은. 방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준 거죠. 네. 살려주면서 본인들의 아젠다인 반공 쪽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주 사상 같은 경우 서북 청년단, 교회 청년들이죠.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 제주도에 빨갱이라고 사람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 뒤에도 미국이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 민간인 학살.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당시 이 뒤에 그러면 미국이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타까운 게 그 민간인 학살에서 반드시 있는 게 선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가락총으로 이제 정말 손가락질을 해서 죽이는 쪽, 살리는 쪽인데 많은 경우에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직접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은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을 죽고 이 사람을 살리고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신자들을 가려내는 거죠. 아, 그 질문 자체가 그럼 기독교적인 질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선별하는 거죠. 보고.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알던 사람이니까. 군경 가족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데, 교회에 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이게 저는 한국전쟁 이후에, 예.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팽창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게, 빨갱이 사냥이 심하던 시절에 교회에 나간다는 게, 갖고 있는 힘이 뭐냐면은, 그런 데서, 빨갱이도 몰리는 데서 보호해주죠. 거기다가, 식량이니 뭐니 그런 것들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배부가 되죠.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는 파괴되고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누구 저 집에 이제 굳은 일 있고 장례 치러하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치렀는데 서울에 대도시에 와서 피난살이 하는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안전망이 안 갖춰져 있고 국가가 그걸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역할을 하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니까 교회가 번창하고 화수회, 종친회, 동창회, 향후회 이런 것들이 번창하게 된 게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된 어떤 복지 기능을 못하는 틈을 잘 이용하고 그거를 있다. 기독교 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어받아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꼭 10,000원이나 들고 가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게 향약 둘에도 대체한 겁니다. 예, 그냥 마실도 대체한 것이고, 예, 예. 교회가 도시에서. 근데 그 뿌리가 이렇다는 거.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목사님이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죠. 그렇죠. 매우 불행한 사실입니다. 교수님이 지어낸 얘기 아닌 거죠, 이거. 그거는 아주 최태용 목사님의 아주 자세한 논문도 있고요.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고 민간인 학사에 대해서 아주 연구가 깊으신 분이에요. 기독교 내에 연구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검은 이제 역사로 예, 말하자면. 예. 그리고 이걸 또 이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성조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 성조기를 든다는 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살아남을 수 있고 예. 식량을 얻을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부적이다. 예. 성조기를 든다는 게 미국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 이전에 그럼 미국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신문도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걸 들어야 산다. 부적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부적이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장장님 역시. 그래서 저는 국기를 들었다기보다는 나는 나쁜 사람이 이렇게 거의 사탄을 물리치는 부적 같은. 예. 자기가 사탄을 물리면 죽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다시 한번 또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최순실 이야기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는 엘리트층, 예. 그러니까 서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또 교육받고 그다음에 한국 장차관하고 또 박정희 때 보면은 3군 참모총장의 해병대 사령관의 국방장관이 한꺼번에 다 기독교인 적도 있었어요. 66년인가?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런 엘리트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밑바닥층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우리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트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는 층이고. 그런데 이제 아주 밑바닥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과 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는 보호 기능을 하나도 못할 때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린 게 기독교예요. 특히 50년대에 부흥회, 대중 신비주의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몽이라든가 박태선 신앙촌이라든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문선명도 생기고 여러 개가 생겼고. 밥도 주고 구호도 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치료도 해주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굉장히 엑스터시 상태에서 안전뱅이가 펄쩍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경에서 보던 이적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런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박정희 시기에 산업화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 신화를 내달리면서 박정희 체제는 그걸 향해서 아주 줄다름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탈락자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그렇죠. 이제 좀 건강한 부분은 노동운동으로 저항으로 나가거나 그러지만 실제 대중들의 절대 다수는 억압받고 그 고통을 어떻게인가 이제 좀 벗어나 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몰린 게 또 기독교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부흥회 같은 걸로 몰리고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건 뭐냐면은 가령 여의도에서 보면은 이제 전에는 박태선 장로가 기도회를 하고 뭐를 하고 했었는데 국가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해서 아주 그 100만 인파가 몰리는 기도회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이 성령 대폭발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그렇게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 특정 종교를 그 지지하는 박정희 개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아니요, 좀 필요했으니까. 아니었지만 예. 한편으로서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예. 민주화 운동이 기독교 쪽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또 기독교 베이스로 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네. 다른 진보 운동이 빨갱이도 다 죽어버렸는데 네. 기독교 쪽은 그래도 탄압을 덜 받는 게 하느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중에 그 백이 있었기 특히 미국 백이 중요했죠. 예. 네. 그렇게 또 독일 백도 있었고 유럽 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함부로 치지 못했는데 기독교 목사들이 나서서 유신이다 독재다 막 떠드는데 예. 그때 이제 대형 집회를 열고요. 그 집회를 제일 크게 열면서 접근을 한 게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인증학에서, 예. 최태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권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보수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최태민과 민월 기간이 있는데 예. 뭐 최태민을 적극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박근혜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하니까 유신 정권이 기독교를 지원한 건 맞지만 최태민을 그 역할에서 좀 배제시키려고 유신 말기에는 말기에는 네. 이제 노력을 했지만 적어도 이런 그 십자군적인 전통, 예. 그러니까 그 십자군적인 전통을 최태민이 기막히게 이용을 한 게 박정희가 월남에 파병을 할 때 명목이 자유십자군이에요. 반공십자군, 자유십자군. 아하. 그런데 이제 그 월남에서 돌아올 때 파월 장병 그 환영식에서 박정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유신의 십자군이 되라. 그랬더니 최태민이 그거 말을 딱 받아서 구국십자군을 들고 나왔고 네. 제가 구국십자군 그 자료를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최태민이가 총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단장을 누가 했냐면은 그 강신명 목사님이라고 네. 그 아마 기독교 쪽에서 영향력으로 친다면 한경직 목사 그 다음 간다고나 할까 뭐 하여튼 정말 그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분이 최태민 밑에서 단장을 하시더라고요. 최태민은 목사도 아닌데 사실은. 뭐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점치던 양반인데. 아니 그게 한국 기독교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최태민이 돌출적인 존재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렇게 주술적인 뭐 샤머니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하다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독교 쪽으로 그렇다기는.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이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제가 보기엔 하루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최태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또 80년, 90년 막 가야 되는데 예, 예. 70년대까지만 해도 오늘 얘기가 충분할 것 같아서 예, 예. 80년, 90년 얘기는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태민이 그 앞에 이어진 그 미국과의 관계, 반공의 어떤 네. 혹은 뭐 성조기의 부적 같은 역할.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기독교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왜냐하면 진보적인 기독교계에서 지금 박정희 정권이 독재라고 막 공격하니까 예, 예. 본인이 탄압하면 미국 쪽에서 또 미국의 진보적인 기독교로부터 또 소리를 들으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계가 진보 기독교계를 탄압하거나 억누르는 모양새 또 필요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발군의 최태민 씨가 발탁이 돼서 군복 입고 하잖아요. 군복 입고. 그 이제 구국 십자군이 그 목사님 100명을 모아서 네. 저 군복 입고 유격 훈련 시키고 저 수료식에 박근혜가 가서 손 흔들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그 유명자한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은 다음에 유격 훈련을 하죠. 예, 예. 유격 훈련을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군복 입고 구국기도회 반공 예. 북한을 박살내야 한다면서. 예. 그러면서 그걸 전국으로 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정치적인 조직이죠. 완전히. 대단히 정치적인 조직이고 예. 그 십자군의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그러면서 이들을 십자가으로 부른 거죠.
예, 스스로 이제 십자군이라고 했고, 예. 그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십자군 알바단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군 원정이. 댓글 알바. 십자군 원정이 지발단.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졌잖아요. 아, 그 정신이군요. 예, 뿌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수 기독교 전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보수 기독교 상당 부분이 이제 포섭이 된 거죠. 권력에 의해서. 예. 포섭이 돼서 이분들이 정권 대신에 나가서 이 정권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가령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리 그램 목사가 모여갖고 예. 뭐 100만 명 넘게 여의도 광장 그 네. 당시에는 여의도 대단한 광장에 이벤트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예. 허벌판이었는데 거기에 그 100만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통역을 했었던 분이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CCC 예. 그 계통인데 그분이 저는 그 한국 기독교의 어떤 성장사와 예. 그 권력과의 유착이나 그런 걸 그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도 어디서 그 이제 글을 쓴 걸 보면은 자신의 경력을 하우스보이 에서 이제 출발해서 미군 하우스보이. 네,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뭐 그게 그 고난을 겪고 이제 뭐 전쟁통 뭐 이제 성공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친미적으로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미국의 그늘 아래서 컸고 권력과 유착돼서 반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 극동방송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박정희 시기에 어떻게 기독교를 포섭해드리면서 보수 기독교를 이용했는가? 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용한 거죠. 사실. 권력 유지를 해나갔는가? 그게 이제 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태극기를 들고 3.1절에 나와서 3.1절에 성조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카제도 날이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3.1절 날 성조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3.1절 날 성조기를 들고 나온 그 세력의 뿌리를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 이제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요 3.1절 날 들고 나온 분들은 또 보면은 저는 맨 처음에는 뭐 대형교회에서 동원을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예. 그 초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핵 과정들을 보면 그분들이 또 나름 굉장히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맥락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맥락은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일단 70년도까지만 예, 하고, 그때 군복을 입고, 최태민과 함께 유격 훈련을 하며 정권 보위에 앞장선 일부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그 이후에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들 예. 한국 사회에 대단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왜 성조기를 들었나? 일부 개신교에서 그 얘기를 오늘 1절을 했고요. 70년대 이후부터 그러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또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지금 2016년, 7년, 8년 요때는 또 한번 따로 다뤄보죠. 예, 알겠습니다. 최소 3부작,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 아이고 재밌습니다.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요즘은 인문결 수상보다는 뉴스공장 하청공장장으로 더욱 활약을 하고 계신 임상훈 하청공장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공장장 임상훈입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계속 잘 되나 봐요? 장사라니요. 언론 장사죠. 미디어를 갖다가 새로운 미디어를 개척하고 있는데 네.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나 봐요. 그죠? 예, 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하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네. 광고는 없죠? 네? 아직 광고는 없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예, 아직은 없겠지만 조금 더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더. 네. 조금 더. 아직은 모자라다.
하지만 신나셨어요, 보니까. 네네, 그럼요. 활기가 넘치고요, 요즘은. 일부러 마지막 거는 끌어가지고. 그렇진 않다니까, 자꾸. 하천 공장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밀한 수작이 계속 방송 중에. 공장장님이 계속 끄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시간을 평소보다 한 3, 4분 더 길게 뽑았습니다. 과연 네. 끌 수 있을 것인가.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 주간 국제 뉴스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행정명령 얘기, 저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왔는데, 네. 무역 전쟁이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을 하나를 놓고 좀 굉장히 협공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유럽에서 몇몇 품목에 대해서 미국산 품목에 대해서 오토바이 청바지 이런 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리바이스에 관세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예, 리바이스 할리 데이비슨 또 그다음에 이런 버번인가요? 그 위스키 회사. 위스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잘 팔리는 미국 제품들. 네. 몇몇 톡톡 찍어가지고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니까는 트럼프가 거꾸로 또 다시 이야기를 했었죠. 유럽산 자동차에다가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유럽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지금 톱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무역 전쟁이죠, 저 현재. 네, 어제 유럽 뉴스들이 일면 톱 뉴스로 계속해서 무역 전쟁의 가능성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미국 내부 입장으로 보더라도 그게 과연 미국 국민들한테 유리할까? 그거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한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게. 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얘기를 줄여서. 네. 하청 공장장에서 할 얘기가 되도록이면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옛날에 가트해서 요즘엔 이제 WTO까지 예. 전체적으로 흐름이 세계화라는 흐름이 자유무역 다시 말해서 관세를 줄이고 어떤 장벽을 없애고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건 미국이 만든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요. 예.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유리할 때 찬성이든 반대를 떠나서 전 세계가 이제 흐름이 20세기 이렇게 온 것이 미국이 만들었다는 말씀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이 20세기 초에 큰 타격을 한번 받잖아요. 대공황으로. 예. 그 결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냐면은 무역 장벽은 결국은 공멸하는 길이구나. 서로 망한다. 이거를 열어야 다 같이 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때 글로벌한 규모의 무역 전쟁이 있었죠. 네. 지금보다 교육국이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자유무역 체제로 만들어낸 게 미국인데 네. 그걸 지금 다시 뒤집어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이제는 훨씬 더 큰 규모죠. 그때하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 당시만 해도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섞여 있지가 않았잖아요. 대충 이렇게 장벽을 쌓으면 한쪽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망하려고 했죠. 대공황으로. 예.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어쨌든 미국이 세상을 재편한 그런 것이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인데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로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실타래에 얽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러서 이거는 미국 거, 이거는 유럽 거, 이건 중국 이렇게 회사를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 기업이 이런 장벽을 딱 쌓아 올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그렇게 숫자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종사자가 이제 8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철강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 65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미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 언론 입장에서 미국에서 전쟁을 걸었지만 미국에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같은 북미 대륙에 있습니다만은 캐나다도 마찬가지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캐나다는 안 할 줄 알았더니 캐나다 했어요. 캐나다 했죠. 그러니까는 같은 북미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미국산 곡식을 지금 그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도 날카롭지만 이 양반의 성격상 네. 자기 대통령이 그렇게 됐잖아요. 다들 공격하는데 오로지 그 백인 그 남성 하층 계급 노동자 계급 그 중에서 특히 일자를 잃은 네.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메시지를 계속 던져서 내가 이겼지 않냐. 네. 이런 머릿속에 박혀있는 자기만의 나는 이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미국의 정신과 관련 의사들이 트럼프 정신건강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한국계입니다. 그 여권분이.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알려진 또 그 소식 하나가 이번에 그러니까 25%의 관세를 철강에다 물겠다라고 하는 발표 직전에 트럼프가 다른 일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그 보좌관들도 참모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질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직전에 다른 무언가의 일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가족사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을 그럴 수 있는 배신하는 것이죠. 뮬러 특검에 본인을 배신하고 특검에 유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미국의 그 공영 라디오죠. 그 NPR이 보도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통제 불능의 혼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통제 가능했나요? 아니 어쨌든 그래도 백악관 참모들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백악관 참모들이 이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무슨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트럼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신경질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심한 모양인데 지금 특히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2년도 안 되는 시점에 취임 2년도 안 된 시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를 격동의 한 주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서 백악관의 사기가 바닥에 뚝 떨어졌대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즉흥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온 그런 그 25% 관세.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 즉흥적이든 고민을 했던 효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인을 해버리면. 맞습니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뭐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소식은 저희가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많이 다뤘는데 네. 방금 이제 유럽에도 이제 그럼 우리 니네 그런다고 우리가 쫄 것 같아? 우리가 보복할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아나 남미나 거기는 아직 아시아나 남미 이쪽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일본의 반응은 제가 봤습니다. 일본은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만 빼줘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다음번에 너무 웃겼어요.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우리 좀 빼달라고. 아시아권하고 남미권을 한번 볼게요. 네. 하기로 하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부트로스 갈리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코피아난 직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죠.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큰 분쟁이 난다면 그거는 총으로 싸우는 분쟁이 아니라 물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일강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일강이 왜 그러냐면 나일강 잘 알다시피 굉장히 긴 강이고 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나일강 그러면은 이집트만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류를 이제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그 혜택은 이집트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류 쪽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있다 보니까 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나일강의 85%의 그 물이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억울하죠, 자기들은. 네. 그러니까는 댐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도 물 좀 혜택 좀 받자. 그래가지고 이게 댐이 7년이 걸려가지고 지금 올해 완공이 되거든요. 이집트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물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하면은 이집트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물이 가뭄도 일어날 수 있지만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로 만약에 열어버리면 홍수가 나는 것이고 네. 지금 어쨌든 물 통제권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네. 이집트에 흘러나오는 물이 훅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그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과 관련한 사람이 이집트에 많습니까? 예, 그 이집트 인구의 거의 절대 다수가 그 주변에 살죠. 그렇죠. 이제 네.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인해서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인데 나일강 주변에 산다고 해서 물을 직접 이용한 제가 본 거는 거기서 이제 배 태워서 사람 관광시키는 거 말고는 직접 산업이 관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거 물 위에 산업. 그리고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물이 전적으로 그 나일강에서부터 연유가 예, 되는 예.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집트 입장에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군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분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댐을 폭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있는 영토의 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험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급기야 이제 올해 들어서 완공됩니까? 이게 악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완공되는 겁니다. 완공이 이제 올해 되는 거죠.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집트가 돈 많이 내야 되겠네요. 이집트하고 그래서 에티오피아하고 어떤 지금 그 교섭이 일어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단까지도 네. 수단도 직접 그 댐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우니까 수단도 물이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에티오피아에서 댐을 만들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좀 자기들도 좀 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그냥 다 흘러내려는 그 경우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이 몇 개월 안에 교섭이 이루어질지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게 지금 이집트는 그냥 공짜로 사용하던 거를 이제 막대한 대가를 돈 내고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예. 상황이 왔습니다. 잘하면 우리가 거기서 전쟁도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물 때문에 싸움이 날 것이다 이런 것이 그런 건데. 자, 그다음에 독일 뉴스인가요? 네, 독일이 드디어 정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연정을 위해서 그 3인당이 당원 대상은 전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예. 이게 승인이 됐어요. 43만여 명이 대상으로 했는데 한 87% 정도가 유효 투표가 나왔고 그중에서 66%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독일이 이제 드디어 5개월 만이죠. 5개월 만에 메르켈 정부 4기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지금쯤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그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쯤에 나오는데 오성 운동이 1위를 할 것 같고요.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연정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50%를 넘지 않는 이상은 50%는 못 넘어요. 그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할 가능성은 없고 대단하네요. 이거 오성운동이 코미디언 출신의 베페 네. 베페 그릴로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코미디언이.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대중정당인데.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예외적인 완전히 새로운 예, 문제죠. 그런 네. 전례가 없는 어떤 그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우파 연합하고 붙었거든요. 네. 네. 연합을 이겼다는 건데 이제 네. 끝났네요. 메인 이슈가 뭐였어요? 네? 중국입니까? 네, 중국이 메인 이슈인데. 가청 공장으로 가십시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국 철강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과 멀어지고 있다. 일본은 빠지고 우리만 포함된 것은 대북 정책 혼선 때문이다. 북한에 끌려다녀서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과 경제는 불가불가합니다.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 무역은 동맹이 아니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은 일본은 왜 빠졌겠냐며 경제보복의 이유는 한미동맹 균열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트럼프는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철강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러는 건 이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한반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스웨덴에 복수하는 건가요?
단일팀 때문에 캐나다 알루미늄에 관세를 때리는 겁니까? 북한만 바라보다 동맹국에서 멀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북한만 바라보다 제정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 어때요? 네, 비가 내리네요. 축축합니다. 네. 자, 오늘도 피곤한 월요일인데 비까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좀 늘어져요, 그죠? 네, 봄비이긴 한데 아직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영 산뜻한 느낌은 아니네요. 네, 오늘의 첫 대화도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를 오늘 다루긴 할 텐데, 그 관세 뉴스를 보면서 2주 전에 미국이 왜 트럼프 행정부가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내놓은 코멘트들이 있어요. 그걸 같이 보시면 대단한 코미디가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요. 대단한 코미디가 보여집니다. 그때 동맹이 아니라고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한미 동맹과 경제는 따라갈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할 말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게 다 북한과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녀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관세를 때렸다. 이거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네, 지금 전 세계가 통상전쟁 선포돼서요 난립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도하는 게 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부 기자나 아니면 뭐 정치부 기자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그대로 보도해 준단 말이죠. 자, 하여튼 2주 전 뉴스하고 최근의 뉴스 같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단체가 정관 예우 등을 우려하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차 전 대법관은 1, 2심에 관여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처음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 3월달에 퇴임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다음해 3월달에 개업 신고할 때도 정관 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것 등을 걱정하면서요. 처한 조처였는데 당시에 차 전 대법관은 상당 기간 공익 관련 업무에 전념하겠다면서 개업 신고를 다시 신청했고 한동안은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관이면은 법관으로서 끝까지 간 거죠. 네, 예, 그렇죠. 끝까지 간 것이고 사법부 내에서 이제 가장 실력 있고 존경받는다 이런 의미라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관까지 가고 나면은 법정에 다시 서서 후배 법관들 앞에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대법관까지 간 다음에 다시 자신의 후배 법관들 앞에 서가지고 검사하고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본인이 평생 쌓아온 실력과 소위 몸값이라는 것도 공익적 차원에서 발현된 것들이라서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평생 사실상 공무원으로 살다가 돈 벌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전관 얘기 나오면서 대법관들이 점점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전직 대법관의 전직 대법관 개인의 직업적 윤리의식, 이런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경우는 그렇잖아도 막강한 삼성이. 그렇잖아도 막강한데, 현직에 있는 대법관과 4명이나 겹치는 가장 최근에 사실은 관둔 대법관을 꼭 찍어서 굳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 뉴스라고 봐야지 전관 예우 뉴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원장이 이렇게 투톱으로 구성됐는데요. 장관급 인사를 2사람으로 포함해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특별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 전 장관 연결해서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3일인데요. 언론인 단체에서 주최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평화의 파이프 담배를 피워야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 평화의 파이프 담배란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교 행사나 의식에서 다부족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파이프 담배를 돌려가며 피워가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 언론인 단체 행사가 가끔 외신에 나오는데 원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오프 더 레코드 내지는 가볍게 농담하는 쪽의 그런 성격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비꼬거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연락이 왔는데 있을 수 있다. 네.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니까 그런 말도 이제 저도 기사를 읽어봤는데 미치광 나하고 직접 대화하게 되면 이제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건 이제 그쪽이 될 거다. 예,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자기한테 매드맨이라고 하는 거를 나하고 김정은이 만나면 미친광이라는 말은 김정은한테 갈 거다. 이게 자기 자조적인 농담이 빵 터지는 미국식 이번 건데 여하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엄청난 자기의 덕분에 역설적으로 평화회담을 맺고 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오로지 자기만 중요하잖아요. 모든 결정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청와대 백악관 참모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관세 관련된 부분이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관세 관련해서도 좀 오늘 짚어볼 텐데, 관세 관련해서는 그 백악관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고, 이 발표되는 순간에도 백악관 내에 그 핵심 관련 당사자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인데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이 미국은 워낙 큰 나라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앞으로 내세워지는 것도 복합적인 검토 끝에 그 소위 이제 어느 나라는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으로 입으로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북미 회담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생각만 하기만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자주 전화하고, 그리고 올림픽도 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덕분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심기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 같다. 예. 현재 그 심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상관없는 것이 자기가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관세 막 때리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상대로. 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때려서 얻게 되는 미국 내 회사들의 불이익도 있죠. 당연히.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야 수입되는 철강이 비싸고 자기들이 싸니까 유리하지만 철강이 철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철강으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그 부품 업체들은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증시도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철강 관련 기업들 주식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예, 신경 안 쓴다. 왜냐면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쪽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자, 그런 뉴스 쭉 나왔고요. 김관진 뉴스 정도 하나 하고 끝내죠. 예.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연수 시절에 카지노의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라고요. 기무사가 파악했다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체제비뿐만이 아니라 고급 골프장 이용, 요트 낚시, 그리고 남미 여행까지도요. 모두 스폰을 받아서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처음 나온 뉴스는 체제, 예, 거기 뭐 주택 관련 또는 뭐 차량 관련이라든가 거기서 체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뉴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골프, 카지노, 요트, 뭐 여행, 유흥비도 커버해줬다.
이런 비용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앞에 거는 최재빈 연간 이후 뉴스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주르륵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 아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이번 뉴스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법관의 전관 이후 뉴스가 아니라 삼성 뉴스예요. 삼성이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예, 쟁점도 많고 그래서 전원 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 네, 특히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 이 차한성 대법관과 4명이나 같이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관둔 지 10년쯤 됐다, 대법관. 그러면 이런 뉴스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전관예우의 문제지만 이거는 삼성 뉴스예요. 전관예우가 아니라. 굳이 왜 이분을 쓰겠어요? 예,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굳이 이런 논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굳이 수임을 하겠어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에 수임료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서에 도장 한번 찍어주고 3천만 원 받았다라는 게 파다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뉴스가 나올 게 뻔한데 하는 거잖아요.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끔 정관예우란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관 로비 아니냐라고 해서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부르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에 거론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사실 법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계속해서 네. 반박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같이 근무했던 현 대법관의 이름을 계속 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회적 압력인데 다른 데서 안 하면 저희가 계속 하는 것으로.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 더 전해드리면요. 삼성 장충기 문자가 또 보도됐습니다. 어제 MBC 뉴스였는데요. 삼성과 관련해서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방송 3사 모두 제일모직 상장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했다라면서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서 제일모직 상장 소식 나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설은 빼기로 했습니다. 라면서요. 특정 신문에서 사설이 빠진다라는 내용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뭐 장충기 문자 2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충기 문자 때 언론사들이 삼성의 미전실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사들을 마사지하거나 뭐 로비를 했는가 하는 뉴스들이었는데, 이건 이제 그 중에서 언론이 삼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혹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주무르는가에 대한. 네,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어제 MBC 뉴스에서도 나왔고, 본 내용은, MBC에서 하는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기 주준희 기자가 어색한 헤어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 헤어스타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대단히 어색한데. 근데,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는 에버랜드, 제일모직이 에버랜드거든요. 예, 제일모직 상장 뉴스를 다루지 않도록 했다. 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예민하냐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제일모직과 합병한 이유가 헷갈리라고 한 거라고, 그것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에버랜드가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시작한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재산 승계, 기업 승계, 예. 승계 출발점이 되는 뉴스예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드디어 5조가 되었다. 6조 가까이 되었다. 원래 60억 원입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나 81억 원에서 시작했는데요. 730배 넘게 뛰었습니다. 예. 투자의 신이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뉴스가 다뤄지면 결국 다시 삼성의 그 불법 혹은 편법 승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기를 삼성은 바랬던 거고, 삼성이 그걸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조치했다고 예. 보고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다루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답을 받은 거죠. 예. 그 삼성의 현안이 이렇게 20년째 승계인데 또 여기서 한번 또 언급해줘야 되는 게 정영식 판사님이죠. 20년째 승계가 현안인데. 예, 네,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MBC, SBS 방송국 언론사 중에 가장
힘이 센 지상파 뉴스에서 다 다루지 않는 거죠. 예. 그걸 미리 아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혹은 보통 기업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미리 알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예. 데스킹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심지어 사설을 빼기로 했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서요. 정말 글로벌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다고 그것을 조치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여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언론사들 법조 기자를 빼가지고 네,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라는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법조 기자를 빼서 삼성 출입 기자로 바꿨다면 법조 기자는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잘 알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삼성 출입 기자들로 바꾸면 개별 관리가 된다. 삼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 법조 출입 기자의 코멘트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산업 기자가 쓰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런 게 삼성 쪽 생각이었고 그게 통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간부들이 이제 삼성 종업원처럼 일을 한 거죠. 예. 그 양반들 왜 그랬겠어요? 이건희 회장을 너무 존경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여기서 하나 더 뉴스를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언론사를 직접 관리하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게 이제 그 문자를 통해 이제 그 단편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언론사를 이렇게까지 직접 관리하는 삼성이 그 언론사의 기사가 유포되는 포털은 관리하지 않았을겠느냐. 그거야말로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실제로 지난해 저희가 보도했던 장충기 문자에 보면요. 네이버와 관련된 보고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더구나 삼성 사내 벤처에서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포털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저는 지금 언론들이 기자들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이버 문제에 기자들이 관대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아니면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만 계속 네이버를 외치고 있는지. 지상파의 그 메인 뉴스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은 IT 회사의 기사 배치 담당자를 관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언론사는 그나마 기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삭제하면 기사를 쓴 사람을 이게 알려지잖아요. 항의도 있을 수 있고 내부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동료들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네이버는 그냥 회사예요. 예.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되는 겁니다. 그 위나. 그리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얼마나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뉴스, MBC 뉴스만 하더라도 어제 다음에서는 계속 메인 뉴스에 걸려 있었지만, 네이버는 관련 뉴스가 없어요. 예. 보시면. 검색어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뉴스가 어떻게 묻히는가 하는데 포털이 기여하는 바 대단히, 막중하다. 막대하다. 영향이. 그래서 저는 포털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다음과 네이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다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다. 네이버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동안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대차 그룹이 삼성보다 더 많은 소송비 대납을 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750만 달러, 그러니까 81억 원이 넘는 돈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에이킹 건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은 삼성의 송금 개시 시간과 같은 2007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저희가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 돈이 건네간 시점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예, 시점이 삼성에서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 대가는 이건희 회장 사면이다. 네, 원포인트였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없다는 듯이.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건희 회장 사면이 있기 벌써 2년 또 훨씬 전에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이슈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아예 후보 시절에 줬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이제 몰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럼 삼성 역시 대가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남고,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가가 뭐냐. 이게 진짜 뉴스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 정도 액수를 주면서 대납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거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이제 검찰도 확인하고 있는 다스라는 회사가 자동차 시트 커버니까 현대자동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네, 하청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임기 동안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다스의 매출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단위를 넘어서 버렸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은 승계 문제가 기본적이고, 거기를 수사해야 진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어쨌든 이 뉴스의 핵심은 진짜부터 돈을 줬다. 예. 네, 2007년이라는 시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면 뭐 이런 거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그중에 패키지 중에 일부 들어있겠죠. 아마도.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은요. 네, 대북 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오늘 북한으로 갑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장 뭐 집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뭐 차량 렌트비라든가. 이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뭡니까 뇌물도 많이 쓰거든요. 수법을. 얼마가 더 가는지는 모르죠. 현금으로 여기서. 어쨌든 유흥비 새로 이건 추가 뉴스입니다. 추가 뉴스. 오늘이나 내일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있겠죠. 그럼 또 이정열 판사님이 나오시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특사단이 오늘 방북을 합니다. 자, 인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침에는 더 까칠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니, 목소리가 아직 좀 트이질 않아서 그래요. 자, 지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투톱으로 이제 북한을 가는데 우선 왜 서훈 국정원장이가 이 보수정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선 왜 서훈인지 왜 서훈이어야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뭐 막구해서 그때는 실무를 했지만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그 당시엔 국정원 차장이죠. 이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서훈 차장은 사실 90년대 초부터 90년대 초에 그 북한의 심포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2년이나 살았었어요. 캐도의 직원 자격으로. 예.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남했던 김영철 통전부장과의, 오랜 이번에 생긴 거지만, 예. 깊은 교훈이 있어서 평양에 가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북미 대화를 설득하는데, 직접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훈 원장은 가야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영국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네. 그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서훈 원장이 북한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캐도 때? 2년. 아, 네. 북한에서 직접 살고. 90, 그때 그게 96년인가 98년인가 그때 심포에 가서 2년 동안 있다 왔었어요. 북한식 사고방식, 북한식 화법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군요, 그럼 말하자면. 그렇죠. 통일부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연조가 더 오래됐죠. 서훈 원장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용 실장은 북한에 익숙한 분이 아니죠? 거기는 잘 모를 거예요. 평양도 한번 안 가봤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은 그럼 의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분의.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예.
저쪽에서 정상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으로 오라는 얘기는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하는 얘기를 한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보도가 됐으니까. 예. 근데 이 여건을 맺는다는 얘기는 남북이 정상 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핵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예. 예, 몸통이에요. 그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야만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북미 대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차적인 그 관문이니까 북미 대화를 설득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왔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그 속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이런 걸까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김정은 설득을 위한 미국 통행 위해서 미국 통이 직접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북한 통 한 사람, 미국 통 한 사람 이렇게 동시에 가가지고 북한과 대화의 어떤 그 채널은 서훈 원장이 담당하지만 또 북한의 이야기를 직접 미국에 전달할 사람이 거기 가서 직접 들어는 게 좋으니까 같이 간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북미 대화로 시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건너가자는 그런 구도가 그 인적 구성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 통이고, 그다음에 대북 통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또 김상균 국정원 2차